동영 모의고사 2회차 21번 문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증금이 3,800만 원, 월세가 10만 원, 요율은 0.5%,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이고요. 지금은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단 보증금 외에 월차임의 약정이 있을 때는 요율에 곱할 기준 금액은 원칙은 월차임 곱하기 100하여 나온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산을 하였음에도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차임에는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런데요. 10만 원에 100을 곱해봐야 1000만 원이죠. 거기다가 보증금 3,800을 더하면 4,800,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는 70을 곱해야 돼요. 10만 원에 70을 곱하면 700에다가 3,800을 더하면 4,500이죠. 그런데 4,500만 원에 요율 0.5를 곱해보니까요. 산출액이 22만 5천 원이 나오죠. 근데 한도액이 2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20만 원으로 확정되는 것인데 21번에서 제가 물어본 게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을 물었어요.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는다고 규정했죠. 그러니까 총액은 임대인에게 20, 임차인에게 20을 각각 받으니 총액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거죠. 2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이 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에 의한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지 예치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이 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로 지금 지문이 나오고 있죠. 이거 비대면이었었지만 제가 테마 정리하면서 이 부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요. 최근 1년 이내에 라고 하는 시리즈로 일정한 제재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행정처분 사유를 만들어지는 것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네,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이번에는 3회 이상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혹은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그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었다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나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행위가 뭐일 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구체적 사례 중에서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중복되어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간다? 그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간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담배를 피면 정학, 본드를 불면 퇴학. 학사 규정이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본드를 불다가 걸리면 담배 핀 거 그냥 묻혀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복되면 무거운 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보시죠. 1번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 3진 아웃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맞고요. 2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와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즉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속하지만 과태료 처분받은 게 없었다고 치면 일항지문과 똑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그 다음 3항 최근 1년 이내 이번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1번 그리고 과태료가 2번 있었어요. 그러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이건 할 수 있다가 맞죠. 그래서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2회니까. 그 다음 5항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죠. 그래서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항이 정답이죠. 근데 4항을 보시면 지금요 최근 1년 이내에 4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고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이게 지금 사항 지문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예, 이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속해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고요.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적발된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대요. 그럼 이건 뭐죠? 아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죠.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1년 이내 그러면 똑같이 업무정지가 2번 누적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발된 행위가 과태료 위반 행위였다면 업무정지지만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한번 받고요. 또 한 번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네, 업무정지죠.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으니까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한 번 받고 또 한 번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요거는 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자가 과태료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받을 만한 위반 행위랬대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업무정지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누적된 거하고 상관없지. 한 짓이 업무정지 받을 짓이어서 업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가 나오면 이거는 조문에 없는 건데 이건 뭘까? 예, 그건 그냥 한 짓이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이것도 사례 속에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이 항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한 게 개업 공인중개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 사유에 속합니다. 이 항이 정답입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얻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는 거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면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이죠. 1항 틀렸고요. 2항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까? 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3항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해야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했었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사항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다시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할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항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100 이상. 예,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수 의무자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항이 틀렸는데 작은 범위 내에서 비교할 것이 교육과 관련해 연수교육 통지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죠.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는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 뒤바뀔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3항이 정답 되겠네요. 27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항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등록관청만 지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오직 등록관청만 지급합니다. 신고나 고발은요, 등록관청 가서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 지급 신청을 하는데, 등록관청이 그래서 지급하는데 건당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그 50만 원 중 일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죠. 얼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가 보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28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항.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 현황 이런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속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와 해제 등의 신고를 비교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계약 신고서에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외에도 당사자가 모두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틀렸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등이 중개 완성의 결과로 성사되었다면 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거지 당사자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항이 틀린 지문인데요.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계약이 원인이라면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증여도 특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특례 규정에 신고합니까?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체결일로부터 얼마? 요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적 신고해야죠. 그리고 매수인이 외국인이니까 또 매수 용도도 거래 계약 신고서에 체크해서 신고해야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요 신고 30일 이내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30일 이내 이 신고 안 했으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가 교환 계약이 체결되거나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증여받은 당사자,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었었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와 공급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결일로부터 얼마예요? 요거는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이거는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 60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도 된다면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 신고를 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1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될 여지도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허가부터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2항이 옳은 질문 정답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느냐 여부는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라면 허가 대상이 되려면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5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거래,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농지가 6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합니까? 아니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토지이용계획서는 뭘 내면 되는 거죠?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토지이용계획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라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고 농취증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민사집행법상 경매 처분이 되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까?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농취증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취증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 불허가 결정이 나오죠. 이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토지거래 허가 받으셔야 하고, 받으시면 농취증은 없어도 됩니다라고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 대리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위민에게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가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으셔야 매수 허가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 설명의 내용이 공법상 이용 제한의 문제가 각기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2항이 옳고요. 3항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 허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건가요? 언제나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4항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에 대해서 1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까? 민원 처리 규칙이 정한 기간은 15일 이내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데, 만일 15일 이내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의 통지가 없다면 5항 선매 협의 사실 통지라도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봐요. 네, 허가가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속해도 돼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등기 없이 발생하는 대항력도 그렇잖아요. 대항요건을 확보한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었죠. 2항이 정답입니다. 3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조사 확인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이 항을 보시면 지목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표기할 때에는 편의상 지목부호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가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편의상 지목부호, 전, 답, 대, 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토지 대장상의 지목은 법정 지목의 명칭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목에 관해서는요, 지적도상의 지목과 대장상의 지목이 불일치가 발생하면 무엇이 우선되는 거예요? 네,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하는 방법은 공부상 조사 확인을 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 임장활동, 현장 답사를 해야죠. 근데 현장 답사를 해보면 현황지목이요, 다시 말해 실제 토지의 이용 상태가 대장상의 지목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대장상의 지목과 현장 답사 결과 실제 이용 상태, 현황 지목이 다르다면 확인설명서 지목을 기재할 때는 어떻게?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해요? 네. 대장상의 지목을 기재해요?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기재한다고 그랬었죠. 네, 둘 다 기재한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맨 위에 칸에 대상 물건 표시라고 하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대상 물건 표시란 중에서 토지의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 지목을 기재하는 칸이 확인설명서에 이렇게 두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공부상의 지목, 아래는 현장 확인을 통한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요,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대장상 지목을 기재한다. 그것도 X고, 실제 이용 상태를 기재한다. 그것도 X예요. 정답은 둘 다 기재한다 이니까. 그런데 확인설명서 대상물건 표시란에 건물 대상물건 표시란 중에도 토지의 지목처럼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뭐죠? 대상물건 표시란에 토지 두 칸이 지목이고요, 건물의 용도였었어요. 네, 건물의 용도가 기재하는 칸이 두 칸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 분류 기준에 따르는 용도 기재하고, 밑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실제 용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요 위에 칸에 기재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장상의 지목을 여기 위에 칸에 기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지목이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토지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토지가 쓰이는 용도 중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법정 명칭을 하나씩 부여해 주는 것을 지목이라고 하죠. 네. 그 지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28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하면서 토지가 이제 그 이용 용도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무화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8가지 지목이 운용되고 있죠. 근데 몇 해 전만 해도 지목은 24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이거 옛날에 없었던 지목이거든요. 법령 개정하면서 지금 추가되어서 28가지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32가지, 40 몇 가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목은. 그 다음에 지목은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바꿨어요. 강원도에 하나의 땅이 있었었는데요. 답이었었는데 대로 바꿨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하면 되잖아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산 땅이요, 생산관리 지역인데 나 이거 내일부터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런 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목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요, 한 필지가 면적이 대단위로 넓은 그 토지라면 필지 내 지목이 다를 수도 있나요? 없죠.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하죠. 필지마다 하나의 법정 지목이 부여되는 게 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렇죠? 1항이 정답이고요. 2항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판독해도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확인한다? 시군조례, 건축조례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3항 거래 전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거래 전 금액은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항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돼요? 임차인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내는 부동산 거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라고 써 있었었죠. 왜냐하면 생략을 할 것도 없으니까 제외합니다 입니다. 근데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재사항란이 존재하지만 임대차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죠. 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란도 임대차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에는 지급 시기도 기재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확인설명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보수와 실비에게는 부가세가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34번 다음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과 관련된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이다.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거기까지 맞는데 그 확실한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틀렸는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 중 어느 한 일정 구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요, 그 봉분뿐만 아니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설치 시설물은 물론이고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단 판례는 사성이 조성되어 있는 분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성이 설치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묘기지권이 분묘 기저에만 미치는 건 아니고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사설묘지 중 어느 한 기의 분묘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묘지를 일컬어 개인묘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묘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나머지 사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라면 그 일기당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합장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해주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법이 개인묘지일 경우에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봉분, 상석, 비석의 요 설치물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장사법이 말하는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시설 물의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 면적의 합까지가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설 물의 면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법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 물 자체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나머지 사설묘지는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35번. 다음 중 거민을 받아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일 때 검인을 받는 건데, 계약일 때 검인을 받는 건데, 그러면 검인은 어디에다가 받아요? 도장을? 계약서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라면 판결서 또는 조서 어디에도? 정본에도 검인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기업 임목매매계약서, 임목이 부동산입니까? 임목법이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임목법에 의한 부동산이지 민법의 부속 법률인 부특법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임목매매계약은요, 검인받을 의무가 없죠.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는 해야 돼요? 임목매매계약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 아니죠? 검인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디귿 토지와 건물의 교환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네.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검인의 대상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 증여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 계약이죠. 그래서 지금도 검인 받아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 아니니까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공유 토지 분할 계약은 분할로 인해 소유권 이전되죠. 검인 받아야 되고요. 매수인이 국가인 매매 계약은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검인의 대상은 아니고 판결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판결서는 판결서 정본에 검인받아야 됩니다. 디귿, 리을, 비읍, 이응, 사항이 정답입니다. 36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병씨는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었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 을의 명의로 격려가 되었는데 다시 수탁자 을이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지금 정씨는요 계약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 제3자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옳은 것은 1항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공통적인 얘기죠. 근데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을이 수탁자인 걸 계약 체결 당시에 병이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1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2항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나요? 정이 지금 제3자거든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선의일 경우는 물론이고 악의일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는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는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정이 악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권리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4항 을의 행위는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를 말하는 건데 횡령죄로 처벌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관계 속에서 수탁자가 임의 처분하면 판례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답니까? 안 한답니다. 새로운 판례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수탁자가 임의 처분하는 것이 형법상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횡령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항 을은 수탁자였죠.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속하게 되겠죠. 1항이 정답입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는다.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어야 되는 거죠. 2항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 최우선 변제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 3항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그건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동과 호수까지 전입신고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액의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5항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그랬는데 임차인이 9월 5일 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9월 6일 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근데 9월 6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9월 6일 주간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9월 7일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늦었죠. 근데 확정일자는 5일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겨요? 9월 7일 0시. 예, 9월 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도 생기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 봐야 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고 잔여액이 있을 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 옳은 지문이고요. 38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중개로 2020년 5월 2일 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니다.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이 7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른바 대항력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대항력 인정됩니까?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요,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은 인정해 주죠. 지금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환산보증금이 지금 얼마지? 12억이잖아요. 예, 그래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임차인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 환산보증금 6,9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갱신 요구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이면 할 수 있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임차인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요, 보증금 6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권리금 보호 보장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일정액과 관계가 참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지금 강원도 원주시면요, 그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환산보증금 3억 7천 이하일 때 전면적 적용을 받지만 3억 7천을 초과해도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받는 거 맞습니다. 디귿 옳고. 리을.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여야 하죠. 그런데 지금 보증금이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광역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군 지역일 경우라면 그 밖의 지역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지역들은 그 밖의 지역으로서 3억 7천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지금 리을이 강화군 소재라는 말이 없다면 맞을 수 있겠죠? 강화군이어서 틀립니다. 그 다음 미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지급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기억과 디귿만 맞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39번.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경매 입찰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5항을 보시면요. 집행권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라고 하죠.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현을 위해서 하게 되는 절차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로 양분된다고 했었습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마지막 40번. 대법원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몇 개인가? 옳은 것이 몇 개인지 세워보죠. 기억.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한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요.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으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경매 대리 등록할 수 없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 없이 경매 대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죠? 그렇죠. 사표부터 써야 돼요. 소속자 떼어내야 돼요. 사표 안 쓰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들어갔다가는 이중 소속으로 바로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사표부터 쓰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경매 대리해야 됩니다. 니은도 틀렸고 티귿.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경매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디귿도 틀리고 리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 설정하면 돼요? 그렇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공인중개사법 얘기고 대법원 규칙은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무보증 설정 먼저 한 다음에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음. 매각장소 집행법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출석해야 된다. 언제나 경매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중개완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 보내도 돼요? 네.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러나 경매대리는 그것도 안 된대죠? 경매대리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미음도 틀렸습니다. 비읍.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비읍 맞죠? 그 다음 시옷.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시옷도 맞습니다. 자, 경매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의뢰인과의 약정이 없었다면 언제?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중개보수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40번 문제는 옳은 것이 몇 개냐고 물었는데요. 비읍과 시옷이 옳죠? 그래서 2개, 2항이 정답이 됩니다. 엉뚱한 2개를 잡아서 맞추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적이 행운이 고사장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